안녕하세요. 최주영 강사입니다. 자, 물류관리사 물류관리론 기출문제 시간이죠. 2023년도 우리 27회 기출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볼 건데요. 보시면 우리 1번부터 40번까지 문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1번부터 40번 중에서 이번 시간, 즉 첫 번째 시간에는 1번부터 20번, 그리고 뒤에 두 번째 시간에는 21번부터 4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가 있는데요. 자, 1번 문제는 사실 제가 보는 순간 이 문제는? 그랬습니다. 이 문제 보면 약간 문제에서 점수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두 다 맞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제가 됐어요.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이런 말 써 있네요. 물류관리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그냥 읽어보면 우리 교재에서 봤던 문제도 있죠. 교재에서 봤던 뭐 제목들이나 내용이 아닌 걸 찾으시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사실 조금 점수를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조금 헷갈리는 보기도 있었어요. 자, 보시면 1번에 고객 서비스 관리라고 써 있는데 이거 보면 설마 서비스는 아니겠지라고 찍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참고로 교재에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고객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있겠죠. 즉 교재에 없는 내용을 찾으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고객 서비스는 맞는 말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재고 관리. 역시 이건 당연히 맞는 말. 자, 세 번째 인사 관리라고 했는데 우리 인사 관리가 교재 나왔나요? 우리가 학습한 적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인사 관리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인사 관리라는 게 뭐죠? 인사관리라는 것은 직원들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관리하는 겁니다. 즉 얘는 물류가 아니고 그거에 대한 담당자들을 관리를 하는 거라서 물류관리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3번이 틀렸고요. 4번 주문정보. 이건 물류에서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물류정보 맞고요. 당연히 운송관리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이에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즉 얘는 외워둬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기출문제 풀 때도 그렇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대비할 때도 그렇고 반드시 암기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잊을만 하면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이런 말 있네요. 자, 스마이키 교수가 제시한 물류의 7R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7R이라는 게 뭐예요? R이 7개 있다라는 거죠. R이 뭐예요? right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다 앞에 right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7가지 right 중에서 아닌 것은 보는데 우리 이거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시험 대비를 하실 분들은 이거를 암기 못 하시면 요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를 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1번에 right impression이라는 게 있고 2번 right place, 3번 right quality, 4번 right safety, 그 다음에 마지막에 right time입니다. 자, 아닌 게 몇 번이죠? 다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네, 4번이죠. right safety라는 말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impression, place, quality, time 4가지가 있는데 그럼 3가지가 더 있어야 되겠죠. 왜? 7가지니까. 그쵸? 그럼 3가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다 생각해 보세요. 3가지 뭐 있어요? 우리 중요한 거 돈. 그쵸? price가 있습니다. 자, price가 있고 또 하나 quality가 있으면 퀀티티도 있겠죠. 그래서 퀀티티 수량이라는 게 있고 마지막 적절한 상품이라는 거 커머디티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3가지까지 더해서 7가지 R이라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해요. 뭐 이렇게 막 내용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4번이었어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3번 문제도 조금만 공부하시면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3번 보시면 제품 수명주기에 따른 단계별 물류관리 전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통 시험에서는 이 단계별로 뭐 성수기나 세택이나 이런 기들에 대해서 성격이 아닌 것은 또는 이거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는 게 보통 많이 나와요.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 단계가 아닌 것은을 물어봤습니다. 좀 특이한 문제죠. 그래서 평소와 좀 다른 유형이 나왔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한번 그려볼까요? 자, 제일 먼저 제품 수명주기에서 제품이 제일 먼저 나왔을 때 뭐예요? 도입기죠. 그쵸? 처음에 도입기예요. 잘 안 팔려요. 그러다 잘 팔리네. 잘 팔리네. 그럼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 완전 잘 팔리고 있어요. 막 뭐 거래처들 엄청 많고요. 경쟁자들 엄청 많죠. 그럼 얘가 성숙기죠. 마지막 아이고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쇠퇴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라는 거. 참고로 이 수명주기는요. 이 4가지 단계까지만 말하기도 하고요. 가끔 5가지 단계까지도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여기는 소멸기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소멸기까지 있다라는 것까지도 알아두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럼 제가 말하지 않은 게 몇 번일까요? 네, 3번이겠죠. 그래서 수요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혹시 하나 더 한다면 소멸기까지 이렇게 5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나오는 시험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보통 시험에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뭐 성숙기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뭐 아니면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각각의 기에 대해서 특징을 보통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이렇게 나왔지만 또 다음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거면 각각의 기에 해당한 특징까지 좀 알아두시고 넘어가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답은 우선 3번이었어요. 자, 그럼 4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4번 문제 요거는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4번 보시면 물류 서비스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을 고객 서비스의 시행 전, 그다음에 시행 중, 시행 후로 나눌 때 시행 중의 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행 전에는 뭐가 있고 하는 중간에 시행 중이라는 건 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중이라는 말 쓰기도 하고 하고 있는 해서 시라는 말도 쓰기도 하죠. 그래서 시행 중 또는 시행 시 그리고 마지막 시행 후로 나눈다라는 건데 그 중에 뭐를 중, 즉 뭐뭐를 하고 있어요 라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 쇼핑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터넷 쇼핑을 하면 제일 먼저 쇼핑하기 전에 거기서 뭐가 있을 건지, 쇼핑하고 있을 때는 뭐가 있을 건지, 그 이후에는 뭐가 있을 건지, 그래서 이 3가지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인터넷 쇼핑 하고 있는 중간에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시행 중이겠죠. 자, 거기서 뭐가 필요해요? 제일 먼저 재고가 있나요? 없나요? 아주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재고 수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주문 편리 중요합니다. 뭐 하다가 복잡하면 짜증나서 다운 거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문의 편리성입니다. 자, 시스템의 유연성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시스템 자체가 유연한 거니까 얘는 시행 중이라기보다는 시행 전이라는 말이 좀 더 맞겠죠.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 시행 전이고요. 자, 시스템 정확성 역시 맞겠죠. 자, 그래서 우선 답은 2번이에요. 그래서 재고 수준 맞고 그다음에 주문 편리성 맞고 시스템 정확해야 되겠죠. 내가 A라는 물건을 막 시켰는데 B라는 물건이 막 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성까지가 시행 중이고요. 그다음에 요거 유연성이랑 여기 고객 서비스 명문화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고객 서비스를 합니다. 뭐 이런 정책을 펼칩니다.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하고 있는 전, 그래서 시행 전이라는 게 맞겠고, 그다음에 요거 클레임 불만, 얘는 뭐겠어요? 다 하고 나서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얘는 시행 후가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참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회차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만 쏙쏙 골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 좀 평소에 내가 봤을 때 요것들은 좀 시험에 나오겠구나 했던 내용들이 다 시험에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거죠. 그래서 시험에서 뭐 시행 중, 시행 전, 시행 후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쉽잖아요. 그렇죠? 클레임 불만,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요거들 각각의 단계 어떤 게 있는지 요거는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자, 이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물류의 영역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는 물류를 여러 가지 별 나눈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영역별이라는 것도 있고, 기능별이라는 것도 있고, 뭐 지급 형태별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별이 있는데 그 별 중에 무슨 별? 영역별입니다. 영역으로 나누는 거죠. 요 영역, 요 영역, 요 영역. 여기 이렇게 나누는 건데,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조달 물류가 있고, 두 번째 정보 물류, 그리고 사내 물류, 판매 물류, 회수 물류가 있어요. 자, 이 중에 영역별이 아니다라는 거인데 이거야말로 단순 암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꼭 맞추셔야 돼요. 자, 아닌 게 몇 번이죠? 네, 2번이죠. 그래서 조달, 사내, 판매, 회수라는 게 있죠. 조달이 뭐예요? 물건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뭐 원자재 창고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조달. 그리고 우리 회사 내부에서 이제 일을 해요. 사내. 그리고 팔아요. 판매. 근데 고객이 혹시라도 뭐 반품한다던가 회수한다던가 할 수 있죠? 그 회수 물류죠. 그래서 4가지가 영역별. 자, 정보 물류는 뭐 여러 가지를 볼 수도 있는데 보통 정보는 기능별? 이쪽에다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정보 물류 영역이 아니에요. 조달, 사내, 판매, 회수. 이게 영역. 근데 이렇게 보면 나 모르겠어. 얘를 잊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 조달, 사내, 판매, 회수는 같은 기준으로 나눴죠. 그쵸? 물건을 사와서 회사 내부에서 팔고 회수까지. 그쵸? 그래서 같이 뭔가 나눴는데 정보만 조금 뜬금없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잘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네는 같은 기준으로 나눴고 얘는 뜬금없는 기준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답은 2번이었어요.
자, 6번 문제입니다. 글이 기네요. 자, 6번. 물류관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요 물류관리라는 것도 시험에 항상 나와요. 그렇죠? 매년 한 문제 이상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보기 1번 보시면,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서 물동량은 증가하는 반면에 물류관리 역할은 줄어들고 있다. 읽는 순간 얘가 딱 틀렸다는 느낌 받으셔야 되는데, 자, 딱 보시면 물류관리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교재 보시면요, 물류관리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물류관리에 관해서 많이 나와 있다는 말은 역할이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점점 관리를 많이 합니다. 즉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냥 얘네 읽고도 뭐 혹시라도 공부를 조금 덜 했어도 관리가 왜 줄어들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요거는 읽는 순간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답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보셔야 되겠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뭐 얘는 뭐 그쵸, 너무 많이 나오는 거. 물류관리 목표는 비용 절감, 그리고 제품의 판매 촉진과 수익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비용은 절감시켜요. 고객 서비스는 증대시켜요. 그래서 판매를 증대시켜요 라는 거죠. 그래서 비용 절감, 판매 촉진, 수익 증대. 여기다 하나 더 하면 고객 서비스 개선까지. 이게 다 물류관리 목표다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기업의 물류관리는 구매, 생산, 마케팅 등의 활동과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당연히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매, 생산, 마케팅 등의 활동과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 좀 읽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물류관리는 우리가 이제 지금 시험 이제 보시면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서 여러 가지 하실 거잖아요. 그때 물류는 단독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구매라던가 생산이라던가 뭐 마케팅이라던가 여러 가지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지 얘만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시험 문제 보실 때 혹시 얘만 혼자 있다. 얘는 단독으로 한다. 얘만 따로 한다. 그런 말 나오면 틀려요. 무조건 다 같이. 우리 통합이라는 단어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우리 같이 한다. 상호 밀접하다라는 거 요것도 꼭 알아주세요. 그래서 3번 맞는 말이고요. 이 4번은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교재에도 막 많이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문장입니다. 자,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이익 창출은 무슨 이익원? 제3의 이익원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원래 우리 매출을 증대시켜요. 비용도 절감시켜요. 하지만 어렵다. 그래서 물류비용을 조금 절감시키면 그만큼 이익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바로 물류비를 절감시켜서 그만큼 이익이 증대된다. 몇 의 이익원? 그래서 제3의 이익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말. 자, 5번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자, 원자재 및 부품의 조달, 구매, 상품의 보관이나 완제품 유통도 물류관리 대상이다 라고 했죠. 자, 모든 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보는 거다 라고 했죠. 그래서 조달이라던가 보관이라던가 유통도 당연히 다 물류관리 대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까 1번 문제에서 물류에 관해서 뭐 이제 대상이 아닌 것은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인사, 그거 빼고, 그쵸? 그거는 사람을 보는 거니까 그걸 빼고 나머지는 다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7번 문제도 그리 기네요. 자, 7번 보시면 물류 환경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화물량의 증가로 사회 간접 자본의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에 물류 기반 시설은 부족하여 기업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좀 글이 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르면 되겠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요. 화물량 증가하고 있죠. 최근에 봐도 막 택배 기사님들 차에 막 꽉꽉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물류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화물량 증가해서 당연히 수요가 급증해요. 근데 그걸 수요를 못 따라가죠. 물론 물류 기반 시설이 많이 갖춰져 있긴 하지만 수요가 너무 급증하니까 그거를 따라가지 못해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급증하는데 아직은 부족하다. 그러면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말은 물류 기반 시설이 부족하니까 기반 시설을 다 갖춰야 되겠죠. 뭐 화물차도 사야 되고 그거에 관해서 그 뭐 화물을 들는 뭐 여러 가지 있겠잖아요. 그런 것들 다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설을 갖춰야 되니까 원가 부담이 가중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네, 맞는 말이죠. 자, 2번입니다. 정보기술 및 자동화 기술의 확산으로 물류 작업의 고속화 및 효율화, 적정 재고 관리 등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했죠.
자,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그냥 읽는 순간 맞는 말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정보기술, 자동화 뭐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확산으로 고속화되고 있고 효율화, 적정 재고 관리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다음 3번이요. 소비자 니즈의 다양화에 따라 상품의 수요 패턴이 소품종 대량화되고 있다.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딱 틀렸죠. 그렇죠? 왜 틀렸죠? 이런 거 참 말장난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죠. 자, 소비자 니즈 다양화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소비자의 욕구가 점점점 다양화되고 점점점 뭐 여러 가지로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요 패턴이 소품종 대량이에요? 아니죠. 어떻게 되죠? 소품종 대량이 아니고 다품종. 그렇죠? 아이고 원하는 게 많다. 다품종. 하나하나 조금씩 원해요. 소량이죠. 소량화입니다. 그래서 소품종, 다품종 막 말을 바꾸고 대량화, 소량화 말을 바꾸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장난 문제가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놓치지 말고 꼭 읽고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틀렸고요. 자, 4번입니다. 기후변화 및 친환경 물류 정책에 따라 운송활동 등의 물류 부문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을 변화되고 있다. 이것도 딱 읽는 순간 맞는 말이죠. 자, 5번입니다. 소비자 니즈의 다양화가 제품 수명주기의 단축에 따라서 과잉 재고를 지양하려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인데 우리 이거 하나 암기할까요? 소비자 니즈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다양화. 아까도 여기 다양화 있었죠? 다양화 맞고 제품 수명 주기는 어떻게? 단축. 요거 혹시 못 외우신 분은 지금 암기. 요거는 아주 중요한 말이죠. 제품 수명 주기가 길어요? 아니죠. 짧아지고 있죠.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수명주기가 어떻게 되고 있다? 단축화되고 있다. 짧아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 암기. 그래서 재고 많이 갖고 있으면 힘들어요. 기업은 지양한다. 지양이라는 거는 조금 줄인다라는 거죠. 안 한다라는 거죠. 과잉 재고를 좀 없애려고 한다. 지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5번에 있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학습을 많이 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잊어버리신 분을 위하여 다시 한번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7번의 답은 3번이었어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보는 순간 이렇게 교재에 구석에 있는 하나의 단어를 이렇게 문제로도 낼 수 있구나. 요거를 이제 조금 더 하나하나 다 짚어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8번 보시면 인과형 예측 기법의 하나로 종속 변수인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를 파악하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함수 관계를 통계적으로 추정하여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은 뭔가 막 함수 얘기가 나오고 수학적인 얘기가 복잡하죠. 그래서 요거는 회귀 분석법입니다. 사실 뭐 독립 변수가 뭐고 종속 변수가 뭔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뭐 갑자기 수학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 y는 2x 이랬어요. 갑자기? 네, 수학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뭐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잖아요. 그러면 이 x에다가 1을 넣으면 곱하기잖아요. y가 2가 되고 x에다 2 넣으면 y가 4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3 넣으면 6이 되고 이게 x가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달라지는 거죠. x가 변함에 따라 y 값이 달라져요. 즉 독립적인 x의 변함에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y가 변해요. 독립 변수에 따라서 종속이 됩니다. 얘가 독립하는 거에 따라서 얘 값이 달라지는 종속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숫자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요거에서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날씨가 더워요. 날씨가 더워요. 온도가 1도 올라감에 따라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2배로 늘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온도가 1도씩 올라가니까 아이스크림 2배씩 늘어요. 이런 거.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거예요. 이게 바로 회귀분석법입니다. 뭐 아니면 뭐 온도 1도 올라감에 따라서 뭐 탄산음료 판매량이 늘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얘가 회귀분석이고요.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회귀분석은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단순 하나만, 좀 전에 제가 y는 2x 했던 것처럼 단순 회귀 분석 하나로만 보는 게 있고요. 다중 회귀 분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회귀 분석 보통 종류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아까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1도 올라감에 따라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2배씩 늘어요. 하나씩 됐죠. 단순. 이럴 수 있습니다. 온도가 1도 올라가는데 습도도 뭐 10%씩 올라가면 온도에 따라서 습도 두 가지가 나오겠죠. 그렇게 여러 가지 변수를 주면 다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는 건 다중, 하나만 보는 건 단순.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뭐라고 하냐면 회귀 분석이죠. 이게 바로 독립변수, 종속변수 얘기입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었어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류와 마케팅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물류 역량이 강한 기업일수록 본래 마케팅의 기능이었던 수요 창출 및 조절에 유리하다. 자, 2번. 물류와 마케팅 기능이 상호작용하는 분야는 하역관리와 설비관리 등이 있다. 3번. 물류는 마케팅뿐만 아니라 생산관리 측면 등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4번. 물류는 마케팅의 사피 중 플레이스, 즉 유통 채널과 관련이 깊다. 5번. 물류는 포괄적인 마케팅에 포함되며 물류 자체의 마케팅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이거 혹시 다 찾았나요? 전 이거를 보는 순간 제가 답인 것 같지만 자, 우선 답은 2번이죠. 2번이 답인 건 맞겠는데 얘는 약간 사람들이 조금 갸우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실 그런 문제였어요. 우선 1번부터 5번까지를 읽으면 다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이거 당연히 맞죠? 물류 역량이 강하니까 물류에 대해서 뭔가 강하게 하니까 마케팅 기능에도 수요 창출 조절에 당연히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케팅 이건 생산까지 측면까지 이건 당연히 맞죠? 얘 당연히 맞고 얘 맞는데 그럼 2번은 자,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완벽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얘가 약간 갸우뚱 할 수도 있지만 굳이 보기에 딱 봤을 때 물류하고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거예요. 물론 화력에도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설비에도 조금 들어갈 수 있지만 굳이 이 상호작용하는 분야가 딱 두 가지를 꼬집었잖아요. 그쵸? 그럼 이 두 가지를 꼬집은 요것들이 얘네가 상호작용하는 분야에 쏙 들어가나요? 그건 아니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상호작용하는 분야는 오히려 우리 판매라든가, 그쵸? 그런 거에 많이 들어가지 하역이나 설비 관리에는 물론 조금은 들어갈 수 있겠죠. 조금은 들어갈 수 있지만 완벽하게 상호작용하는 분야가 대표적으로 얘네 둘이다? 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부터 5번을 쭉 봤을 때 다 맞는 말 같지만 이 중에서 그나마 틀린 게 2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물론 얘네들도 조금은 들어가요. 물론 마케팅에 뭐 하역 설비를 뭐 좋게 하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상호작용하는 분야가 얘가 확실하게 이걸로 꼬집는다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번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상물 분리의 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물 분리예요. 자, 우리 모두 다 통합인데 딱 하나만 분리라고 했죠? 뭐죠? 상하고 물을 분리한다라는 상물 분리죠. 상은 우리 말 그대로 상류에 해당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거고요. 물은 물류에 해당하는 겁니다. 상물 분리라는 것은 영업부서하고 우리 물류부서하고 서로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서 서로 자기 거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걔네들을 잘 같이 해서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얘는 분리입니다. 얘만 분리라고 했어요. 자, 그럼 1번이 딱 그 얘기가 써 있죠. 물류 업무하고 영업 업무를 각각 전담 부서가 수행하므로 전문화에 의한 핵심 역량 강화가 가능하다. 이게 딱 상물 분리의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상하고 물이 분리해서 각각 자기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서로 전문화돼서 핵심 역량 강화 가능하다가 상물 분리. 자, 그럼 2번. 공동화, 통합화, 대량화에 의한 규모의 경제 효과로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영업 업무만 완전 특출나게 열심히 한다면, 즉 우리 상에 대해서만 열심히 한다면 고객이 원할 때 계속 배송을 해주고 계속 갖다 줘요. 근데 사실은 물류부서 입장에서는 그럼 좀 손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럼 하나만 해도 계속 하나 주문해도 갖다 주고 두 개 주문해도 갖다 주고 그럼 물류비용 너무 많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또 물류부서에서 다 조절해서 한꺼번에 해서 통합하고 대량화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죠. 그래서 공동화, 통합화, 대량화에 의해서 규모 경제 효과로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류부서가 열심히 그 일을 하시면 공동으로 대량화하는 거고 반대로 상류, 즉 영업부서가 열심히 하면 우리 물건을 많이 파는 거고 걔네들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역시 상물 분리 얘기고요. 자, 3번입니다. 영업소와 고객 간의 직배송이 확대되므로 고객 서비스가 향상된다라고 했는데 자, 이 얘기가 틀렸습니다. 굳이 상물 분리가 직배송이 확대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위에 보시면 공동화, 통합화, 대량화라고 써 있어요. 공동화, 통합화, 대량화를 시켜서 물류부서 입장에서 최대한 물류비용을 좀 적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직배송이 확대된다라는 건 조금 그쵸? 얘하고 얘는 약간 상반된다라는 느낌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입니다. 운송 차량의 적재율이 향상되어서 수송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요거랑 보시면 같이 연결되시면 되죠. 공동화 통합화 대량하니까 적재율 향상, 그러니까 수송 비용 절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4번도 마찬가지죠. 대규모 분류시설의 기계화 및 자동화에 의해서 효율 향상이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물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의 전통적 개념은 사물의 흐름과 관련된 시간적, 공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요거는 뭐 그쵸? 당연히 맞는 말. 자, 2번입니다. 물류 활동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공 및 이들의 활동들을 지원하는 정보를 포함한다. 요거 좀 알아두자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물류 활동은 다 들어가요. 우리 여러 가지 다 있다라고 했죠. 근데 어디까지? 정보까지. 그쵸? 그래서 예전에 시험에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나왔었단 말이에요. 정보도 들어갑니다. 정보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알아주시고요. 자, 3번이요. 물류와 로지스틱스는 동일한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범위 면에서는 로지스틱스가 더 넓다. 그쵸? 뭐 솔직히 물류라는 말이랑 로지스틱스라는 말이랑 두 개를 막 혼용해 쓰긴 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볼 거니까 이론적으로 보시면 자, 물류보다는 로지스틱스가 더 넓은 개념. 로지스틱스보다는 누가 더 넓은 개념이었죠? SCM. 그쵸?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서 물류보다 로지스틱스가 더 넓고 그보다 누가 더 SCM이 점점 발전했다. 발전 순서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죠. 그럼 4번도 맞는 말이겠네요. 2000년대부터 물류의 개념이 시대적인 요구와 변화에 따라서 점차 그 영역을 확대하여 SCM, 공급 사슬 관리로 변천되어 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류가 로지스틱스가 되고 더 넓어져서 SCM이 되고 순서죠. 물류가 로지스틱스가 되고 SCM이 되는 거 순서도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럼 5번이 뭔가가 틀렸나 봐요. 자, 생산 단계에서 소비 단계로의 전체적인 물적 흐름으로 조달 부분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라고? 갑자기? 그쵸? 이상합니다. 조달 부분 제외하라고? 말이 안 되죠. 우리 아까 심지어 조달 물류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뭔가 이렇게 읽는데 얘 확실하게 틀렸어 라고 다 잘 찍었을 것 같아요. 답은 5번. 자, 12번 보겠습니다. 제약이론이죠. TOC의 지속적 개선 프로세스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이 문제는 이번 회차에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약이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많이 물어봤는데 이제는 이제 내다가 이런 것까지 되네요. 지속적 개선 프로세스. 근데 이거를 그쵸? 요거는 앞으로 또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암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제약이론이라는 게 뭐죠? 자, 기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꼭 하나쯤은 제약 사항이 있어요. 좀 안 좋은 거죠. 그 제약 사항이 있으면 그 제약 사항이 무엇인가 잘 보고 그 제약 사항을 개선을 하면 다른 일들도 다 같이 잘 된다. 요게 제약 이론이죠. 즉 제약적인 게 뭔지, 즉 안 좋은 거죠. 제약 자원이 뭔지를 보고서 그거를 개선해서 앞으로 그걸 잘 해나가자. 요런 거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 답을 보시면 4번이죠. 자, 제일 먼저 제약 사항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도대체 문제인가? 어떤 게 문제인가? 그래서 니은이죠. 제약자원을 식별한다. 그래서 제약자원을 식별을 하고요. 그럼 이제 식별됐으면 걔를 뭔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개선하려는 방법을 봤을 때 제약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다음에 비제약자원을 제약자원을 종속화한다. 그다음 마지막에 요거죠. 개선하고 그 개선된 걸 반복한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중간에 헷갈릴 수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요거 니은. 처음에 니은이 시작하는 건 확실해요. 제약자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걔를 개선해서 그거를 반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답은 4번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이번 회차에 참 나온 특이한 문제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걸 달달 외울 필요까지는 좀 없어 보여요. 답은 4번. 자, 13번입니다. 물류혁신을 위한 식스 시그마 기법의 DMAIC 추진 단계들 중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죠. 자, DMAIC. 그래서 여기가 DMAIC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순서대로 처음에 정의죠. 정의 내리고, 정의 측정, 뭔지 지금 현재 어떤 게 문제인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자, 측정을 하고, 걔가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서 분석하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 마지막 관리를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자, 이 내용이 다 과연 어떤 내용인가? 자,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현재 프로세스의 능력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품질 특성의 충족 정도를 평가한다.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보겠다라는 거니까 뭐예요?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4번입니다. 요것도 이번 회차에 처음 나온 거죠.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류시설은 국내용 2차 창고 또는 수출 화물의 집화, 분류, 운송을 위한 내륙 CFS와 같이 공급처에서 수요처로 대량으로 통합 운송된 화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한 창고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 단순 암기라서 얘는 뭐라고 하냐면 대포입니다. 대포. 그래서 요거가 대포다라고 요거는 그냥 한 번쯤 보시고 아, 여기 요거구나라고 암기하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번입니다. 일반 기준에 의한 물류비 분류에서 기능별 분류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까 앞에 몇 번이었죠? 거기서 기능별 나왔었잖아요. 기능별이 아니죠. 아까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영역별이 나왔었죠. 영역별이 나왔는데 이제 기능별 나왔죠. 그래서 앞에는 영역별 나오고 지금 기능별 나왔네. 같은 유형의 문제가 두 개가 나왔네요. 그래서 되게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유형이 두 개씩 나오진 않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아요. 기능별, 우리 기능별도 다 외웠죠. 그쵸? 자, 위탁비, 운송비, 보관비, 포장비, 하역비. 이 중에 기능별이 아닌 게 몇 번일까요? 1번이죠. 그쵸? 자, 요것도 보시면 운송, 보관, 포장, 하역. 얘도 좀 같은 분류로 같이 나눴잖아요. 운송, 보관, 포장, 하역. 같이 들어왔는데 뜬금없이 위탁이 있죠. 그래서 요거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위탁은 자가냐, 위탁이냐. 즉, 내가 하냐, 남한테 시키냐로 분류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급 형태별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별도 있었고, 아까 영역별도 있었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급 형태별도 있고, 그래서 요 각각의 별에 해당하는 내용은 요거는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살짝 단순 암기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어제 다 적어 놓으셨다가 암기를 하셔서 시험에도 나오면 꼭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1번이었어요. 자, 16번입니다. 현대의 구매나 혹은 조달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최근에는 총 소유 비용 절감보다 구매 단가 인하를 위한 협상 전략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했는데 얘는 얼핏 읽으면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틀렸어요. 자, 최근에는 총 소유 비용 절감보다 구매 단가 인하를 위한 게 아니고요. 단가 인하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뭔가 관리를 해야지 무조건 단가만 인하를 하면 단가 인하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죠. 단가만 인하하면 반대로 품질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무턱대고 구매 단가 인하는 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얘 말고 총 소유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좀 뭔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이요. 구매자의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급자와의 정보 공유 필요성이 커졌다는 당연히 맞는 말. 자, 3번입니다. 적기에 필요한 품목을 필요한 양만큼 확보하는 지트 구매를 목표로 한다. 우리 뭐 지트, 그렇죠? 적시 생산 방식이죠. 그래서 이 지트를 당연히 목표로 하는 거 맞겠죠. 다음 4번. 구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매자는 공급자의 활동이 안정적으로 수행되도록 협력한다. 그렇죠? 뭐 읽는 순간 맞는 말 같아요. 자, 5번. 구매 전략에는 공급자 수를 줄이는 물량 통합과 공급자와의 운영 통합 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매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구매할 수도 있고 저렇게 구매할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좀 한 곳에서 뭐 다 사면은 조금 더 좋겠죠. 좀 더 효율적이 되겠고 요 고액입니다. 그래서 공급자 수를 줄이는 물량 통합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급자의 운영 통합을 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꼭 요것만 있다라는 게 아니고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에요. 자, 17번입니다. 유통경로의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통적 유통경로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마케팅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단위들로 구성된다. 자, 우리 유통경로는 전통적인 게 있고 수직적인 게 있고 수평적인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인 건 옛날에 그냥 하던 거 있잖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 내가 소매상이 됐고 어쩌다 보니 도매상이 돼서 그냥 어떻게 흘러가는 그게 전통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그래서 독립적인 단위들로 구성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2번이요. 전통적 유통경로 시스템은 수직적 시스템에 비해 구성원 간의 결속력은 약하지만 유연성이 높다. 그렇죠? 제가 방금 전에 어쩌다 보니 소매상, 어쩌다 보니 도매상이 됐어요. 또 일을 하다 보니 옛날부터 그냥 도매상을 해왔네? 약간 이런 게 전통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원 간의 결속력이 약해요. 뭔가 법적으로 너 꼭 도매상을 해야 돼. 너는 꼭 우리 거를 팔아줘야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속력은 약해요. 그러니까 유연성이 높죠. 그냥 이거 하다가 아이 뭐 이것도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연성이 높다. 맞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전통적인 게 유연성이 높으면 수직적인 건 유연성이 높은 게 아니에요. 수직적인 건 유연성이
낮죠. 그렇죠? 그렇게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3번 수직적인 유통경로 시스템은 신규 구성원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개방형 네트워크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수직적인 건 뭐예요? 조금 아까 제가 전통적인 유통경로 시스템을 설명을 드릴 때 법적으로 결속력이 강하다라고 했죠. 즉 뭐 프랜차이즈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우리 회사 것만 팔아야 돼. 우리 회사의 도매상이 되어야 돼. 우리 회사의 소매상이 되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수직적인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그 수직적인 경로가 강할수록 수직적인 셀수록 신규 구성원이 거기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구성원 진입이 용이한 게 아니고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3번 틀렸고요. 자, 4번이요. 도소매기관의 지원형 연쇄점, 소매기관의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등은 계약형 유통경로 구조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고요. 자, 5번이요. 기업형 유통경로 구조는 특정 유통경로가 다른 유통경로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형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직적 유통경로에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계약을 하는 계약형이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다음에 소유하고 기업형이 있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계약형이나 기업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약은 우리를 합시다 그냥 말 그대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따로 있죠. 그런데 기업형은 그 기업이 아예 그냥 그 회사를 운영을 하는 거죠. 기업이 도매상을 운영을 하고 그 기업이 소매상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에도 보시면 이렇게 주변에는 뭐 조그만한 이렇게 치킨집 그런데 대부분 프랜차이즈점이잖아요. 즉 사장님이 따로 있죠. 근데 보통 이렇게 큰 뭐 커피 전문점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큰 커피 전문점 같은 데는 사장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본사에서 걔를 직접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바로 기업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18번입니다. 자, 물류기업의 K는 제품의 포장 및 검사를 대행하는 유통 가공 서비스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수하고 있으며 자,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K사 유통 가공 서비스의 연간 손익분기 매출액은 그랬습니다. 요것도 최근 몇 년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공식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교재에는 손익분기 매출액 말고 매출 수량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매출액만을 구하는 공식이 또 따로 있기는 한데 여러 가지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외우셔도 돼요. 수량만 외우셔도 되고 액을 구해도 되는데 교재는 수량이 나왔으니까 저는 수량 입장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분기 매출 수량을 보시면 우선 액 말고 수량 그러니까 몇 개를 팔아야 되냐라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우리 전체 이제 단가가 나오겠죠? 한 개당 10만 원, 이게 단가죠. 그래서 10만 원에서 변동비인 7.5만 원을 빼고 그다음에 분자에 고정비가 들어가면 되겠죠. 요거 딱 공식입니다. 하나 단가에서 변동비를 뺀 것분의 고정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 돼요. 뭐 계산기를 우리가 쓰면 되니까 10 빼기 2.5니까 10 나누기 2.5하면 아마 4천이 나올 겁니다. 4천 개를 팔아야 손익분기가 돼요. 손익분기라는 단어는 손과 이익이 이렇게 딱 교차되는 시점이니까 거기까지가 영업이익이 0, 그쵸? 이익이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익이 이제 올라가죠. 그 이상 팔면 이게 손익분기 수량. 자, 근데 문제는 뭘 원했어요? 액이죠. 자, 금액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4,000개를 팔아야 돼요. 4,000개. 하나당 얼마게요? 1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공식을 2개, 3개 외우지 말고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손익분기 수량을 딱 하면 수량이 나왔으니까 단가 곱하면 금액이지. 이렇게. 그러면 4만이 되겠죠? 4만 만. 그렇죠? 4만 만 원. 4만 만 원. 그 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 매출 수량인지 액인지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요거 아무 생각 없이 풀다가 그래 4천이니까 답은 2번이지. 이러면 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000개니까 2번이 아니고 4,000개다. 수량이 나왔으니까 금액 입장에서 보면 단가까지 곱해서 해야 된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알면서도 틀리는 문제죠. 이 4,000이 딱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아는데 틀리면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문제를 보시고 매출 수량인지 매출 금액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5번이었어요. 자, 19번입니다. 공동수배송의 기대효과를 모두 고른 곳은 이 공동수배송도 최근 시험에 계속 몇 년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수배송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오히려 이번 회차는 이 공동수배송의 개수가 적었어요.
그래서 지난 회차까지는 공동 수배송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회차는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나왔어요. 그래서 공동 수배송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기대 효과. 근데 이게 딱 보시면 동그라미 1, 2, 3, 4는 3개고 5는 4개예요. 아, 이런 문제는 참 우리를 괴롭히죠. 항상 보면은 4개짜리를 고를 것인가 3개짜리를 고를 것인가 참 망설여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약간 고민스럽긴 한데, 자,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물류비용의 감소, 니은은 교통 혼잡의 완화, 디귿은 환경오염의 방지, 리을은 물류인력의 고용 증대. 여러분들은 4개짜리를 고르셨나요? 3개짜리를 고르셨나요? 답은 3개네요. 그래서 왠지 5번일 것 같은데 5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어요. 그래서 공동 수배송이다라는 건 말 그대로 공동으로 같이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저 기업들이 같이 한다. 같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한다. 또는 한 군데서 뭐 같이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같이 하니까 물류비용 감소되는 거 맞고, 자, 차 한 대로 같이 가요. 환경오염이 방지돼요. 교통 혼잡 완화되는 거 맞는데, 자, 물류인력 고용하면 참 좋은데, 그렇죠? 고용이 증대되는 게 아니고 한 곳에서 모이니까, 여러 곳에서 하나하나 관리하던 인력들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하나의 인력으로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럼 인력의 고용이 감소되겠죠. 얘는 좀 안타깝지만 5번이 아니고 1번이 답이 됩니다. 답은 1번이었어요. 자, 이제 20번 문제입니다. 아우, 이렇게 길어요. 그렇죠? 자, 20번 보면은 K물류센터에 6월에 비목별 간접 물류비와 품목별 배부를 위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간접 물류비 배부 기준이 운송비는 이렇게, 보관비는 이렇게, 하역비는 이렇게일 때 품목별 간접 물류비 배부액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씩 잘라서 볼 건데, 자, 문제에서 운송비 나왔고요. 보관비 나왔고요. 하역비가 나왔죠. 즉, 운송, 보관, 하역을 하나씩 보는 건데, 자, 여기서 보는 요령이 있습니다. 자, 운송은 운송 분량의 운송 거리를 곱한다라고 써있죠. 문제에서 주는 거대로 보시면 돼요. 운송비는 운송 분량의 운송 거리를 곱해요. 즉, 여기랑 여기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만 보고 곱하라고 했으니까 곱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관비는 뭐만 봐요? 요 보관비는 보관 공간의 보관 일수. 이렇게 얘랑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하역비는 상차수량, 하차수량 더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3개를 이렇게 쪼개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쪼개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자, 우선 운송비를 다시 보면 운송 물량의 운송 거리를 곱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운송비 10,000원이 들어있는데 11,000원인데 11,000원인데 좀 그러니까 제가 10,000원이라고 읽을게요. 자, 11,000원이니까 10,000원. 이 10,000원을 P1이랑 품목이랑 P2라는 품목에다가 나눠줄 거예요. 즉, 10,000원이 P1에 몇 개 들어갔고 P2에 몇 개 들어갔지. 즉,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얼마씩인지 모르니까 나눠주자. 그 나눠주는 배부 기준이 이렇게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나눠주면 되는데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곱하기, 곱하기 이렇게요. 운송 물량의 운송 거리를 곱하세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에다 250을 곱하시면 얘는 아마 3,750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이거 계산해 봤어요. 자, 10에다 125를 곱하시면 1250입니다. 뭐, 이 합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요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요거대로 계산하세요 라는 거. 자, 우리 P1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운송비 10,000원이 있는데요. 자, 이 10,000원을 P1에 줄 건데요. 자, 얘는 3,750, 얘는 1,250입니다. 즉, 3,750과 1,250을 더한 것만큼 3,750과 1,250 더하면 5,000이죠. 그 중에 P1은 3,750이에요. 라는 겁니다. 다시 P2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조금 쉬워졌어요. 자, P2 운송비 10,000원 중에서 역시 10,000원을 P2에도 줄 건데 역시 똑같아요. 3,750과 1,250 중에 그 중에 P2는 누구예요? 1,250.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얘는 3,750과 1,250을 더하면 5,000이었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해서 5,000이라고 쓸게요. 자, 5,000이니까 샥 하면 2이고요. 375 하면 얘는 7,500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얘는 125 하니까 2,500이 됩니다. 즉, 운송비 10,000원을 얘는 7,500원을 주고 얘는 2,500원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단위가 1,000원이지만 전 10,000원이라고 읽는다고 했습니다. P1은 7,500원 줬고요. P2는 2,500원 줬습니다. 더하면 딱 10,000원 맞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 위에다 좀 쓸까요? 자, P1한테 우선 첫 번째 운송비는 7,5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P2한테 운송비는 2,500원.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얘 7,500원, 얘 2,500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를 했으니까 두 번째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보관비가 나옵니다. 짠! 보관비도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지만 좀 지워볼까요? 샥샥샥샥.
하는 법은 똑같습니다. 자, 보관비 2,000원을 얘랑 나눠줄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보관 공간이랑 보관일수를 곱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관 공간이랑 보관일수 곱하세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자, 500에 3 곱하니까 1,500. 얘는 4,500. 그쵸? 근데 계산을 하면 되죠. 오, 아까 했으니까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 보관비 2,000원입니다. 자, 2,000원을 1,500과 4,500 중에서 P1은 얼마를 줬다고요? 1,500. 이렇게요. 자, 그럼 역시 P2는 2,000 중에서 1,500과 4,500. 그 중에 P2는 4,5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하면 돼요. 우리 계산기가 있잖아요. 계산기 쓰시면 됩니다. 전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건데 계산기 쓰시면 돼요. 자, 1,500과 4,500 하면 6,000이죠. 이렇게 6,000. 자, 6,000.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얘가 샥 2, 3, 3, 5, 500입니다. 500 이렇게 500. 얘도 역시 6,000이니까 샥 2, 3, 1,500. 그쵸? 얘는 1,500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00원을 얘는 500원 주고 얘는 1,500원 준 거예요. 그러니까 2,000원을 너 얼마 나눠준 거죠. 얘는 500원, 얘는 1,500원 나눠줬습니다. 자, 다시요. P1은 500원 줬고요. 얘는 1,500원 줬어요. 여기다 써놓을게요. 이렇게 헷갈리니까 샥 이렇게. 자, 이제 보관비 나왔으면 마지막에 우리 하역비 나왔습니다. 근데 얘는 좀 뜬금없지 않아요? 더하기가 됐어요. 그쵸? 아까는 곱하기였는데 또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는 곱하기였는데 갑자기 더하기가 등장. 그럼 더하라고 하면 더하면 됩니다. 자, 우선 하역비 1,000원이 있는데요. 상차 수량과 하차 수량을 더하세요. 곱하기 아니에요. 더하기입니다. 자, 더해봐요. 4,000과 5,000을 더하면 9,000이고요. 600과 400을 더하면 1,000입니다. 9대1로 나눠주는 거네요. 자, 하역비 1,000원이었고요. 자, 우리 이거 계산은 이제 자신감 생겼어요. 9,000과 1,000을 더해서 그 중에 9,000이 P1이고 역시 얘는 1,000원 중에 9,000과 1,000을 더한 것 중에 얘는 1,000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10,000원이니까 샥 하니까 900이고요. 그럼 얘는 당연히 100이겠죠?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계산기가 없으니까 머리를 막 했어요. 제 계산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두들기셔서 하시면 돼요. 자, 900과 100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900, 100 이렇게 보면 돼요. 다 계산했다. 그쵸? 계산하는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만 하다 보면 되게 요령이 생겨서 금방금방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요걸 한번 더 해볼까요? P1은 7,500과 500을 더하면 8,000. 8,000에서 900을 더하니까 8,900. 얘는 2,500과 1,500을 더하면 4,100이니까 4,100인가요? 이렇게. 아이고. 4,1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쓰면 되고요. 그럼 답을 찾으면 되겠죠. 자, 배부액은 P1은 8,900, P2는 4,100. 답은 4번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좀 저는 계산 자신이 없는데요 했는데 여기는 똑같은 게 3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운송비 P1 할 때 자신 없었어요. P2 알겠어? 근데 갑자기 보관비 하다 보니 알겠다? 그러면 이제 하역비까지 완전히 알겠네. 한 문제를 푸는 순간 풀면서 벌써 푸는 방법을 터득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에는 1번부터 20번이었습니다. 자, 1번부터 20번 중에서 혹시 본인이 조금 어려웠거나 좀 헷갈렸던 거 다시 풀고 넘어가시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